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을 위한 대방열림만의 차별화된 최신 출제 경향 완벽 반영, 강의 경력 20년 이상, 전문 베테랑 교수팀, 실제 출제 경향 위주의 단계별 맞춤 교재. 대방열림과 함께한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방열림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아동간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학원을 처음 등록하셨을 때 제가 과목이 좀 많다는 거는 느낌으로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인, 모성, 아동, 간호관리, 기본, 그래서 5과목씩이나 강의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는 시간에 저를 좀 굉장히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동간호학 그러면 그 목차를 한번 봐보실까요? 그래서 그 목차에서 보면 어느 부분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고 생각이 드실까요? 거기 그 챕터에서만 찾는다면 많은 빈도수가 아동의 성장 발달 특성을 물어보는데 빈도수가 훨씬 다른 챕터보다 높은 경향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만 정리를 해도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각 단계의 나타날 수 있는 소화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뭐 이런 질환들 있죠. 질환들 같은 경우 질환과 그다음에 간호중재 이런 데서는 각각 서너 문제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장 많은 출제 빈도는 성장 발달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시간을 많이 투여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5과목 중에서 그래도 아동은 굉장히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동간호학은 꽈락 뭐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그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해 연도마다 출제 경향이 바뀌고 어떤 패턴이 바뀌더라도 아동은 어떤 주요 개념들만 정리해도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니까 큰 부담 갖지 않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동간호학은 3시간씩 6회, 그래서 총 18시간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학원 그 문제집과 그 다음 핵심 요약집을 다 받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각 챕터별로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문제는 최근의 기출 문제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박스를 벗어난 그 다음 아랫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중요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박스 문제부터 풀지는 않을 거예요. 기출문제부터 풀지는 않습니다. 왜? 박스 밑에 있는 문제부터 먼저 접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핵심 요약집을 같이 놓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 예상되는 문제의 중요 개념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서머라이즈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기본 개념들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거꾸로 기출문제를 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출문제가 왜 이렇게 쉽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기출문제 풀고 기본 개념을 풀면 안 됩니까? 뭐 그 방법도 괜찮지만 기본 개념을 다 정리하고 마스터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기출이 이렇게 쉬웠나? 라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수업시간 5과목 공통적으로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 저희 학원에서 드렸던 문제 요약집 말고 가지고 있는 다른 출판사 문제집들 요약집들 되게 많죠. 한 10몇 권씩 되는 거. 아마 학교에서 뭐 선전하고 출판사에서 와서 해서 아마 한 질 이상씩은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지금 그 책들은 다 책꽂이에 다시 원자리로 복귀시켜 놓으세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패턴을 보게 되고 보면 지금은 상황은 좀 괜찮지만 시험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으로 공부를 하시냐면 기본 개념은 외우지 않고 막 문제만 풀어요. 문제만 열심히 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특성이 기본 개념을 외우지 않고 문제만 풀다 보면요. 실제 시험에서 단어 2글자만 바꿔도 틀려요, 답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거는 기본 개념을 익히고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습이 중요할까요? 복습이 중요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복습,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책 보시면 요약집 보시면 왜 이렇게 두꺼워? 그쵸? 되게 무겁다. 뭐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하셨을 겁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보다는 얇지 않나요? 그쵸? 16권, 가끔 8권에 대한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만 믿고, 또 특히 제가 하는 과목은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데 그 요약에서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키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거를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그걸 다시 읽고 또 읽고, 그쵸? 그래서 내 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자, 주요 개념을 익히면서, 그쵸? 중요한 키포, 그 질환이라든가 개념에서 꼭 강조하는 것, 꼭 외워야 되는 게 뭐냐?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고, 기본 개념을 확립한다. 이것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쵸?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쵸?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실강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죠. 그 다음에 인강을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카페 적어놨습니다. 네이버 카페 있으니까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빠른 댓글을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빠른 댓글이 바로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너무 늦지는 않게 올려드릴 거니까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고 되고요. 네이버 카페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강을 통한 들으시는 분은 학원에 그 과목에 국가고시 방에 그 질문방이 따로 있거든요. 그쪽으로 올려주셔도 저희가 댓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 무엇이죠?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 국가고시 합격이죠. 그래서 그런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초심 잊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저를 믿으세요. 일단 선생님이 말하는데 갖고 있는 문제집 다 꽂아놔도 될까? 불안하다. 또 문제 풀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저를 믿고 같이 시작하고 호흡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동간호학이죠. 그래서 아동간호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챕터 1에서 아동간호학의 개념을 먼저 볼 건데요. 자, 여러분 핵심 요약집을 같이 놓고 보세요. 자, 문제를 풀 때요. 막상 문제만 먼저 풀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시 그 개념을 다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기 전에 요약집을 먼저 보고 그거에 대한 중요 개념을 찾고 역으로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그럼 문제가 쉽게 보일 겁니다. 또 하나, 제가 하는 과목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단답형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답을 찾기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틀린 게 왜 틀리냐, 그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 틀린 문장 답까지 하나가 바로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거를 곧바로 기억을 하시고 그거를 외우시면 한 문제를 풀면서 어때요? 5문제 정도를 문제 푸는 결과 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의 문제를 보면 아동간호학의 개념, 목적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자, 요약집 1번. 자, 아동은 어때요? 아동만 케어하는 게 아니죠. 아동과 가족을 함께 케어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소아청소년과 가면 나는 아이들 이뻐하니까 소아청소년과 가서 일해야지. 자,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아동은 예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픈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픈 아이들의 엄마가 돌봄자로 와 있죠. 엄마까지도 같이 케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도 아동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출생에서부터 청소년까지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죠. 그 다음에 최대한 발달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죠.
목적을 보면 발달을 위한 지지, 건강 능력의 극대화, 그 다음에 아동과 가족의 가족 중심. 그래서 제가 가족 중심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 그게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에 좀 잔소리 같지만 제가 머스트입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머스트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머스트는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야. 꼭 그만큼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외운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머스트가 아닌 문장에서는 지금처럼 키워드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의 간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케어만 하는 것도 아니죠. 정신적 케어를 같이 하는 비외상성 간호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를 제공하는 게 아동 간호학의 정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자, 문제로 갑니다. 1번. 1번을 여러분들 이게 O일까요? X일까요? O, X. X. 그럼 어디가 X일까요? 어디가 틀린 걸까? 아동 중심의 간호를 제공한다니까 틀린 거죠. 올바르게 고친다면 아동과 그 가족이 포함된 가족 중심의 간호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2번. 아동 간호의 주요 개념이 성장이다. OX. X. 그러면 성장이 아닌 뭐가 답이야? 성장이 틀렸어. 그러면 성숙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장이다 틀렸어요. 성숙으로 가야 되고 3번. 3번도 X예요. 어디가 틀린 걸까요? 가장 우선. 신체적인 장애만 예방하는 중재가 가장 우선은 아닌 거죠. 아동도 플러스 가족, 아까 가족 중심의 접근법이라고 그랬죠. 아동과 가족. 그 사람들의 신체적인 장애 예방, 신체적인 스트레스 경감이 아니고 신체적인 것도 플러스 정서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경감하는 비외상성 간호가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아동의 건강 및 발달상 최대한의 가능성을 성취하도록 한다. 이거는 O예요, X예요? O.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O예요, X예요를 반복 안 할 거예요.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럼 이 문장은 어때요? 그럼 바로 O, X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게 답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고요. 자, 5번. 그럼 4번이 답이면 5번이 틀린 거겠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미성숙한 대상자를 간호한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상담자의 역할이 아닌 것 같죠? 그럼 상담자의 역할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역할로 바꿔? 우리가 간호사의 역할 보면 상담자, 교육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옹호자, 그렇죠? 그러면 어떤 역할? 이 셋 중에 옹호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옹호자의 역할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옹호자의 역할이 과목별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물어보는데 제법 문장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옹호자의 역할이라는 게 뭘까요? 아동과 가족에게 아동과 가족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이 옹호자의 역할. 그 다음에 아동과 가족이 제공된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의 과목별, 간호사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 중에 일반적으로는 옹호자의 역할, 요즘에는 옹호자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옹호자의 역할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세요. 말기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간호사가 가족을 존중하고 그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을 적용한 거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것도 보면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 정의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선행의 원칙, 악행금지 원칙, 신의 원칙. 이거는 뭐죠? 간호의 원칙, 윤리 원칙을 물어보는 거고 실제로 사실은 이 문제는 아동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한 깊은 1, 2, 3, 4, 5에 대한 개념, 정의는 간호 권력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복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떤 원칙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죠. 자, 자율성의 원칙은 환자에게 어떤 의료적인 처치가 이루어졌을 때 정보를 다 제공을 받고 그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받아들여 그 의사결정을 환자랑 가족들이 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훨씬 더 정확한 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은 이거는 간호관리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할 거예요. 정의부터. 그래서 이거는 넘어갑니다. 3번. 자, 3번은 요약집 보세요. 아동의 건강지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거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긴 하는데 우리가 신생아 그러면 태어나서 언제까지를 신생아라 그러죠? 한 달. 그쵸? 막 태어나서 한 달까지 신생아. 영아는 1에서 3세. 그쵸? 우리가 발달 단계 특성을 보면 나중에 또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신생아기, 그 다음에 영아기, 유아기, 그 다음에 학년정, 이거 나중에 지겹도록 들을 거예요. 학년정기, 그 다음에 학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은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생아는 한 달, 영아는 1에서 3세. 아니지, 영아는 2살에서 1살까지. 그쵸? 영아는 1살까지예요. 그쵸? 유아가 1살에서 3살. 그 다음에 3세에서 7세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학교 들어간 나이, 그 다음에 청소년기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보세요. 신생아기는 28일 이렇게 보면 복잡해. 쉽게 생각해서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기준은 1000명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지. 그쵸? 1000명의 한 달 동안의 사망자 수. 영아는 1000명이에요, 기준이. 그래서 1년 동안의 사망. 영아기를 1년까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망한 수고, 두 번째 땡. 그래서 첫 번째 땡과 두 번째 땡이 영아 사망률은 실제적으로 문제 빈도수가 높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주요 보건 지표로 이용이 되는 게 신생아 사망률이 아닌 영아 사망률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땡 다 별표하시고요. 원인은 주산기의 영아의 건강 상태, 저체중 출생아 증가, 빈곤이 영아 사망률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겠죠. 감소하는 거는 산정 관리를 잘 받으면 사망률 줄어들겠죠. 이거는 뭐 이해를 동반하시면 되고, 또 양육 환경이 개선돼야 되겠죠. 너무나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열악한 환경보다는 양육 환경이 개선되고 의료 보급이 지원이 좋으면 당연히 영아 사망률은 감소되겠죠. 그래서 원인과 감소는 그냥 이해를 동반하시면서 잊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지만 앞에 두 개 땡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볼게요. 틀린 거를 고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여러분? 양육 환경 개선되면 감소하죠. 주산기 관리 철저하게 잘하면 사망률 줄어들죠. 한 나라의 주요 보건지표로 사용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실제 기출이었거든요. 옛날 아주 오래전에. 그럼 영아 사망률이에요. 맞는 문장이고. 영아 사망률은 살아서 출생한 1000명, 10,000명이 아니죠. 그쵸? 틀렸죠. 1000명이라는 기준 꼭 봐야 되고, 1개월 동안 사망한 영아의 수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되지? 4번 문항을. 출생한 1000명의 영아 중 1년 동안 사망한 영아의 수를 영아 사망률이라고 보죠. 그래서 4번은 고치시면 되고, 영아 사망률의 가장 큰 원인, 주산기 관리를 안 받았어요. 또 선천성 기형을 갖고 있어요. 미숙아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사망률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흐름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요약집 보세요. 아동학대가 제법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동학대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저희 동기가 학교 보건교사로 지금 굉장히 오래 근무를 하는데도 최근에도 아동폭력? 부모로부터 받은 아동폭력을 이 친구가 먼저 발견을 하고 좀 문제가 커졌던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 문제들이 제법 나옵니다. 정의는 읽어보면 금방 아시겠죠. 신체, 정신, 성적 폭력, 그 다음에 아동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을 학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학대와 방임의 차이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학대는 뭔가 때려서, 그렇죠?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서, 그 다음에 성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을 학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신체적 학대 정의는 금방 아실 거고요. 특히 세 번째, 대리인에 의한 민하우젠 증후군, 흔들린 아기 증후군들이 문제에 나왔었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땡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민하우지의 증후군은 뭐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 자기가 주목받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이를 아프게 해요. 아니면 아픈 척하게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프게도 해서 병원으로 가갖고 이야기를 하죠. 애가 도대체 아픈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럼 병원에서 애가 아프다고 하니까 관심을 막 받겠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게 신체적 학대예요. 근데 아기가 엄마가 없을 때 아이의 행동과 엄마가 있을 때 아이의 행동이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보는 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흔들었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난폭하게 흔드는 거, 아동학대죠. 그러다 보니까 뇌 손상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뇌 손상이면 우리 두 개 뇌압이 올라가잖아요. ICP가 상승하여. 그러다 보니까 구토, 호흡곤란, 두개 출혈, 망막 출혈 등이 일어나게 되고 혼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심각한 행동인지 감정, 정신 상태를 유발하는 것. 거절, 고립, 무시, 언어적인 비난, 지나친 압박.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꼴 보기 싫어. 나가라. 뭐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학대. 성적 학대는 성기에 대한 성적인 문제로 아동에게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적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그거를 그대로 행동을 집에서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행동, 위축, 특이한 성적 행동들을 보이는 게 학대입니다. 자, 가장 많은 학대의 형태로도 방임이 있는데 방임은 무언가를 안 하는 거예요. 소홀히 하는 거. 그래서 자, 양육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안 하는 거죠. 태만히 한다는 건 게을리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지저분하고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 방임 아동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겨울에 어떤 애가 슈퍼 집 앞에 있는 슈퍼로 나왔는데 반팔 반바지 입고 있고 신발도 이렇게 신지 않고 겨울에 그 슈퍼에 쪼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음식 먹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방임에 속하는 거죠. 자, 신체적 방임. 자, 의식주 보호 의료 서비스 교육 요소를 안 하는 게 신체적 방임. 정서적은 아이의 욕구를 다 무시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적 방임은 학교 안 보내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것도 있죠. 학교 입학할 시기가 됐는데 얘가 학교 출석을 입학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다고 이제 그러니까 입학을 안 하면 누군가가 집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거나 엄마가 별로 관심도 없고 안 보낼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단결석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적인 방임은 의료적인 예방접종 이런 걸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입원시키고 사라진 후에 입원시켜 놓고 부모가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시설 근처에 아이를 버리고 가는 것들을 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보세요. 열구토 설사,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지 않았대요. 뭐죠? 신체적 방임이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면 병원에 치료를 안 한 거니까 의료적 방임도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의료적 방임이 눈에 없네? 그럼 신체적 방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3번. 3개월 된 영아가 응급실로 왔어요. 사망했어요. 그런데 사망하니까 부검을 해봤겠죠. 그랬더니 경막하 출혈, 망막 출혈도 나타났고, 근데 다른 외상은 없었대요. 관련 있는 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볼 수 있죠. 자, 애가 만약에 여러분들 저도 아이를 키워보는데 침대에서 떨어지면 낙상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외상 같은 거를 동반을 하죠. 근데 문제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떨어진 거는 아니야. 어디서? 그쵸? 침대 같은 데 떨어진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질환이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수막염, 그쵸?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수막염과 관련된 증상들을 애가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그런 증상은 없고 출혈이 있었고 망막 출혈인 거야. 가장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6번. 여기서 핵심 문제에서 핵심이 뭘까, 여러분?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찾아야 돼.
6번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걸음마죠, 걸음마. 아동은 항상 문제가 몇 개월, 이게 나오거든요. 걸어요. 여러분, 걸을 수 있는 애들이 몇 개월부터지? 걷기 시작하는 거? 자,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건 계속 앞으로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외우시라는 거야. 계속 나올 거야. 보통 12개월이면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걷는 애들이 돌잔치 할 때 좀 걸는 애들도 있고, 저희 애는 좀 돌 때 걷다가 한 몇 번 주저앉고 뭐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걷기 시작하는 게 이제 돌 때입니다. 12개월. 그런데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걷기 시작해요. 잘 걷지 못해요. 12개월 뭐 이렇게 되면. 그럼 넘어지겠죠, 자꾸.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진다거나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구별하라는 이야기야. 그죠? 그러면 아동학대 증상이 아닌 거. 자, 뜨거운 물에 잠겨서 생긴 화상. 그 다음에 원형의 화상 자국, 시기가 다른 다발성 골절, 신체 앞뒤 양쪽으로 심한 멍. 자, 이거는 아동학대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은 애들이, 여러분, 사고는요, 집에서 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식탁보를 깔아놨는데 거기에 뜨거운 물 올려놨거나 커피물 올려놨는데 애가 식탁보 잡아당기면서 쏟아지는 그런 사고일 수 있는 거지, 이거를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 원형의 화상, 아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죄송해요. 1번, 2번, 3번, 4번은 이게 학대 증상이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갑니다. 자, 뜨거운 물에 잠겨서 생긴 화상. 물론 화상이 이렇게 목욕하려고 담아놓다가 뜨거운 물에 데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증상은 많이 심하지는 않죠. 근데 보면 이것도 화상. 원형의 화상 자국은 뭘까, 이게? 뭘 갖고 애한테 학대를 했길래 원형의 화상 자국이 나타나죠? 담배꽁초 있죠? 담배로 이렇게 지지는 거. 그죠? 그런, 여자 표정이 어떤 분이 굳어지시는데 실제로 아동학대 그렇게 나거든요. 담배불로 그냥 애한테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기가 다른 다발성 골절. 중요한 거는 아동이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골절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시기가 다르대요. 근데 또 이게 멀티플이야. 여러 개야. 그럼 어때요? 한 번 때렸겠죠? 그러면 뭐 골절이 있었겠죠? 근데 또 그 다음에 때리면 한쪽은 회복되는 과정인데 또 때리니까 여러 개의 골절이 있으면서 그게 치료 양상이 동일시되는 치료 양상이 아니라 하나는 이미 치료가 되고 있고 하나는 또 시작하고 이런 식. 신체가 앞뒤로 양쪽으로 심한 멍자국, 이것도 학대의 특징이죠. 근데 5번 보세요. 시기가 같은 여러 개의 골절. 여러 개의 골절은 어때요? 갑자기 사고가 나갖고 뭐 집에서 사고가 나서 떨어졌다거나 그러면 동시다발로 이 상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학대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사고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옳게 학대로 본다면 3번으로 하면 되겠죠. 시기가 다른 다발성 여러 개의 골절. 그죠? 그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걷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럼 비폭력성 외상을 입을 수 있죠. 폭력이 아닌 걷다가 넘어지면서 다칠 수도 있고 스크래치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애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날까요? 걷다가 넘어져. 혹시 조카들 있으면 생각을 해봐봐. 가끔씩 어디에 멍들어 갖고 오지 애들이? 넘어지면 바로 이마부터 찍죠. 그래서 이마, 무릎, 그쵸? 두피 이런 데들이 나죠. 그쵸? 보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 잘 멍이 안 드는 데는 얼굴, 엉덩이 이런 데는 멍이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얼굴, 엉덩이, 등 이런 데 멍들어 있으면 이거는 학대인 거지. 애들이 넘어졌는데 등에 멍들 일은 없죠. 그렇죠?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죠. 자, 7번 요약집. 사회와 가정에서 부모 역할 행위. 자, 규칙을 주셔야 되겠죠. 애들은 전부 에너자이저예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동 통제를 위한 규칙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 있게 규칙을 지켜야 되죠. 그렇죠? 이번에는 막 혼내고 그 다음에는 괜찮아 하고 넘어가고 또 아빠는 허용을 하는데 엄마는 허용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수용 가능한 행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는 게 강화죠. 잘한 거는 더 칭찬해서 그 행동을 잘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관찰에 의한 학습. 부모로부터 대부분 아동들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역할 모델을 부모들이 이루어줘야 되고요.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훈육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7번은 쉽죠.
그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 걸 찾으래요. 부모의 권위가 틀린 답이 되겠죠. 4번입니다. 자, 8번. 우리가 보통 요즘에 육아 프로그램들이 TV에서 많이 있죠. 그래서 타임아웃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타임아웃은 자, 1번. 격리하는 동안 불안을 감소하기 위해서 부모가 아동 옆에 함께 있어준다. OX. X. 왜? 고쳐보세요. 함께 하는 게 아니죠. 보통 어때요? 아동을 그 상황에서 격리시키죠. 격리시켜서 주로 어디다 세워놓죠? 거실 구석에 가서 벽 보고 서 있으라 그러든가 아니면 화장실 가서 벽 보라든가 아동이 방에 가서 벽 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애들이 그 벽을 보는 게 재밌을까요? 지겹죠. 지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루하면서 네가 한번 너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라 라고 하면서 그렇죠?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시간이 타임아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같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틀리고요. 2번은 당연히 틀렸죠. 신체적인 체벌 절대 하시면 안 되고 3번은 틀렸어요. 그럼 어디가 틀릴 건가? 어디가 틀린 걸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여기서 틀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타임아웃. 자, 아동에게 너가 잘못한 것을 생각해 보고 벽을 보고 서 있어 라고 하면서 여기 서 있는 동안 생각해 봐 라고 하는 거지 부모가 일일이 너가 형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벌을 받고 이렇게 서 있는 거야 할 필요 없다고요. 아시겠죠? 구체적이면 안 되고 격리된 곳에 아동을 둠으로써 잘못된 행성을 반성하게 하는 방법이 타임아웃이죠. 4번이 맞고요. 격리 시간은 5에서 10분 정도를 한다. 틀린 거겠죠? 격리 시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애들 나이에 따라 틀리겠죠.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 그러면 어떻게 시간 세팅을 하면 좋을까요? 타임아웃이니까. 1세당 1분 정도. 그러면 2살이면 여러분 2살짜리를 10분 세워놓어 보세요. 온갖 비비 틀고 자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1세는 1분, 2세는 2분, 3세는 3분. 이런 형태로 1세당 1분의 형태로 타임아웃 시간을 설정해 놓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5에서 10분, 아이 연령 구별 없이 5에서 10분은 아니라고 1세당 1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에 아동의 성장 발달이 6문제가 기출문항이죠. 사실 실제 문제가 우리 국가고시 문제가 오픈된 지 몇 년 안 됐죠. 오픈된 문제들만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풀 거고요. 236페이지 1번부터 봅니다. 아동의 성장 발달입니다. 그러면 요약집에서 성장 발달의 원리 있죠. 이 부분은 머스트입니다. 머스트는 굉장히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하셔야 되죠. 자, 복잡하고 근데 이게 단독적으로 발달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관련성, 복합성을 가지고 있죠. 또 아동은 물론 유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커나가는 환경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함께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방향성 별표 하세요.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얘는 지금 여러분 영아기 때가 가장 발달이 크거든요. 누워있다가 갑자기 뒤집기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기어다니고 안고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애가 생후 몇 개월이다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죠. 언제쯤 이가 나겠구나, 얘가 언제쯤 걸어다니겠구나, 언제부터 숟가락질을 하겠구나, 그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머스입니다. 어디서부터 발달해요? 발부터 발달하는 거 아니죠. 머리부터죠. 두부에서 머리에서부터 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보세요. 손가락부터 움직여요? 이거부터 움직여요? 팔부터 움직이죠?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말초 운동이 된다는 거. 처음부터 손가락 미세 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거에서부터 구체적인 거, 단순한 거에서부터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이 방향성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이다, 연속적이다. 자,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처럼 누워있다가 뒤집다가 기어다니다가 앉는다 걷는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근데
애들마다 다 동일하지 않죠. 개인차가 있죠. 어떤 애는 좀 빨리 크고 어떤 애는 좀 빨리 좀 적게 크고,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이제 비교하게 되거든요. 동네 또래 애들하고. 그러면 우리 애가 조금만 늦어도 얘가 뭐가 이상하나? 쟤는 왜 이렇게 빠르지? 그러면서 막 질투하게 되고 이러긴데 애들마다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런데 신경계는 어느 단계에서 가장 빨라요? 영아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림프 조직도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6살이 되면 성인이에요. 성인 수준의 림프예요. 그럼 6살이 아까 성인이라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2 해보세요. 그러면 12살이 되죠. 그러면 12살에는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2배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2배가 더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18살, 6 곱하기 3 하면 18살이 되지? 그쵸? 6, 3, 18이니까. 근데 이때는 다시 크기가 감소한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은 10에서 12세가 성인의 2배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18살 되면 다시 성인 사이즈로 돌아오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것 하나 써놓으시고요. 이건 나중에 림프 조직의 발달에서 계속 반복될 겁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발달하는 그 특정 시기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한 자극을 줘야지 애들이 발달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발달 속도가 다 일정하지는 않죠. 자, 두 번째 땡, 머스트. 자, 신체적으로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 태아기는 사실은 거의 문제는 안 나와요. 태아기는 어때요? 수정이 되면서 아이의 모습을, 태아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근데 태아기는 많이 나오지는 않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제1급성장기가 영아기. 누워있던 애가 걸어다니죠, 갑자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제2급성장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성장기가 영아기, 2성장기가 청소년기로 보시면 됩니다. 뭐 신체적 청소년기에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뭘까? 10에서 14세, 12세, 16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기니까 당연히 이때 발달을 많이 된다는 걸 아실 거겠죠, 사춘기. 중요한 거 또 하나. 여자아이가 더 빨리 성장해요? 남자아이들이 더 빨리 성장해? 이런 시기. 여자아이들이 더 빠르죠. 그 다음에 서로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성장과 발달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도 제법 있었어요. 성장은 양적인 체크를, 변화를 말을 하게 됩니다. 양적인 거기 때문에 측정하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성장의 기준이 키, 몸무게로 하게 되죠. 그렇지만 발달은 기술, 능력의 증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적인 변화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습득,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동의 성장 발달을 보면 언어 습득 과정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조금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키, 몸무게는 성장이고 언어 습득 같은 경우는 발달에 속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봐볼까요? 자, 신체적인 부분의 크기 증가는 뭐예요? 성장이에요? 발달이에요? 성장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1번 문항은 성장 발달을 물어보는 건데, 자, 신체 부분의 크기나 부피 증가는 성장이에요. 기술 증가는 발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문항입니다. 자, 중심에서 말초로 간다? 맞는 거죠. 그죠? 중심부가 발달해서 말초로 가고. 3번은 그럼 고쳐보세요. 어디가 틀렸어요? 3번 문항. 독립적 아니죠. 각각 독립적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죠. 옳게 고치면 상호 관련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까진 문항이 요약집에 다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독립적인 발달이 아닌 상호 관련성이 있고. 4번. 복잡해서 단순이 아니라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바뀌게 되고,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가 유아기가 아까 아니라 그랬죠. 영아기, 청소년기. 그렇게 해서 고치셔야 됩니다. 자, 2번. 스캔몬의 신체 곡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집 보세요. 림프계, 신경계, 생식기계 일반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계 아까 다시 나오죠. 6살의 성인 크기고, 그 다음에 아까 성인 크기의 2배가 되는 게
12살. 여러분 10세, 12세 이렇게 오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6 곱하기 2, 6 곱하기 3 이렇게 오는 게 더 빨라요. 12세 되면 성인의 2배. 18세 되면 다시 성인 사이즈로 줄어다 또 나오죠. 그래서 그게 림프고요. 신경계는 언제, 자, 출생 초부터 신경계가 발달이 되죠. 근데 언제 성인 크기? 성인의 기능? 4세. 4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생식기계는 사춘기에서부터는 급격히 성장하죠. 2차 성징을 보이면서 보고. 일반 형태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자, 스캔몬의 그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기억은 그러면 뭘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 답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쵸? 근데 아까 신체 곡성이 림프, 신경, 생식기계 일반형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림프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거는 신경계. 디귿은 뭐 밑에, 그 다음에 일반형이 나와 있고, 디귿은 생식기계죠. 저 청소년기까지 조용하다가 뭐 12, 14 이 사이에 갑자기 급격히 상승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억은 림프계, 니은은 신경계, 디귿은 생식기계 이렇게 그림으로 연결하셔도 됩니다. 다음 3번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거 공부할 때 힘들지 않았어요? 에릭슨, 피아제, 프로이드, 콜보그 막 했죠. 근데 그게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외워야 돼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을 보면 영아기, 유아기, 학년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이거 기준은 지금 다 아실 거고, 자, 영아기예요. 앞에 일부러 성심리에 굵은 글씨 표시해 놨죠. 그쵸? 그거는 머스트로 정리합니다. 제일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영아기는 신뢰감 대 불신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이때는 신뢰감이 발달되는 상태인데 누구에 대한 신뢰감? 자기를 키워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죠. 그래서 일관성 있고 사랑이 담긴 어머님의 돌봄이 신뢰감을 발달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가 이거랑 같이 비교를 하게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4번 문항에 보면 그 프로이드 유인물에 보시면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있죠. 그거를 에릭슨하고 비교해서 같이 연결시키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프로이드 구강기, 어차피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구강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유아기는 자율감, 수치감이에요. 왜 자율감일까? 유아기가 1살부터야. 근데 왜 유아기 때 자율감이 커질까? 여러분, 어머님들이 뭐라 그래서 언니들 애 낳았을 때 보면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다. 그 다음 애가 태어나니까 누워있을 때가 좋다.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요즘에는 그 유아 키우는 프로그램 중에 팔 이렇게 뭐죠? 애견 묶는 그 줄처럼 애 손목에다 이렇게 묶어 당겨서 엄마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잡아당기잖아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얘네들이 걸어 다니면서 환경에 대한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개구리가 보이네? 따다다다 달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감. 그거를 못하게 했을 때는 수치감이죠. 그래서 프로이드 항문기 동그라미. 아까 신뢰감에도 구강기 동그라미 하시고 항문기의 동그라미가 되고요. 걸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이런 호기심 때문에 자율감이 발달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년 전기예요. 학교 다니기 전이야. 이때는 솔선감, 죄책감이에요. 프로이드 남근기고요. 이때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걸어다니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걸어다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계단을 보고 혼자 올라갔다가 혼자 내려오고 자전거도 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게요. 이게 굉장히 강한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래서 솔선감 대 죄책감. 활발하고 적극적인 행동, 진취적인 정신, 강한 구성력이 솔선감을 촉진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남근기 동그라미. 학교 가야 되면 여러분 갑자기 늦잠 못 자죠. 학교 시간에 맞춰서 일찍 일어나야 되죠. 부지런해야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면감 대 열등감. 잠복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는 우리 청소년기 무섭죠.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중2라 그러죠. 중2병. 그죠? 정체감 대 역할활동, 생식기에 해당하고, 빠른 2차 성증을 보이기 때문에 신체적 변화를 특징으로 하고, 그런 변화에 애들이 당황을 하게 되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체감, 역할 혼돈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번 문항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쉬워요. 문제 자체가. 자, 옳게 연결된 거. 1번이죠. 학령기, 근면감. 그쵸? 그럼 영아기는 신뢰감, 불신감. 유아기는 자율감, 수치감. 학년전기는 솔선감, 죄책감. 청소년기가 정체감, 역할 혼돈이죠. 이건 굉장히 쉬운, 이런 거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 굉장히 단순하게 나온 거예요. 42번 보세요. 좀 더 어려워졌죠.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 순서로 정리하래요. 자, 그러면 자, 프로이드 다시 볼게요. 요약집. 자, 1살까지, 영아기죠. 1살까지면. 영아기 아까 프로이드 구강기라 그랬어요. 자, 프로이드는 심리성적인 발달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리비도라는 걸 강조하죠. 욕구 충족, 만족, 쾌락. 그쵸? 그럼 영아기 때 아동들이 쾌락을 얻는 게 뭘까? 어디서 행복의 즐거움을 찾지? 손가락 빠는 거. 우연히 손가락을 빨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강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고 물고 씹고 소리내는 것 같은 구강활동 동그라미, 입으로 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 보면 뭐예요? 항상 뭐든지 보면 입으로 집어넣고 손가락 넣고 쪼쪼쪼쪼 빨고 있죠. 그게 애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구강기. 그때는 구강기. 그러니까 영아기 때 특성이죠. 그때. 자, 1에서 3세야. 여러분 아까 걸어다니는 게 언제라고? 12개월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면 자, 1에서 3세기가 이제 유아기인데 이때는 여러분 학문이 중요한 쾌감의 근본이 된다. 뭐냐면 이때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18개월에서 24개월, 그럼 어려워요. 한 2년, 2살, 여러분 2살 정도 되면 소변 가리기가 기저귀를 떼는 과정을 연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학문이 주요 쾌감의 근원이 되죠. 근데 이때 훈련이 잘못되고 오히려 아동에게 부정적으로 되면 결벽증, 무엇인지 아끼려는 인색한 성격,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애들이 이때 특성이 애기 변기 주고 이제 변 보라고 해주고 소변 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되게 좋아하고요. 또 변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서 자기가 본 변 보고요. 돕고 돌아서서 씩 웃어요. 자기 거 변 보고. 왜? 거기서 쾌락이 되는 거예요. 난 변을 봤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남근기예요. 3에서 6세 학년 전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성적 에너지 초점이 학문에서 성기로 옮겨가는 단계입니다. 성기로 옮겨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성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동적 부모와 동일시를 통한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딸이에요. 그쵸? 아기가 딸이야. 그러면 딸이 엄마랑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해. 그럼 아빠가 퇴근을 하고 오셨는데 엄마한테 뽀뽀하는 걸 허용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엄마인데 나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딸이 가운데에 들어서 뽀뽀 안 돼. 그래서 아빠가 딸한테 뽀뽀하고 딸이 엄마한테 뽀뽀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저는 좀 지금 제일 부러운 친구들이 딸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딸 낳은 친구를 가봤는데 그 아기의 행동을 보고 저의 친구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퇴근을 했어요. 그쵸? 그럼 이제 제 친구가 식사를 준비를 하겠죠. 근데 아빠가 갑자기 소파에 앉아요. 보통 뭐 양말 벗고 이제 씻고 이렇잖아요. 근데 앉아요. 그래서 누구씨 왜? 뭐 제가 이렇게 친한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아기가 와서 아빠 양말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제가 그때는 미스였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아, 내 친구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아빠가 양말을 벗고 화장실로 가서 씻어요. 그 아기가 수건 들고 서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했던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 동일시. 이때가 남근기입니다. 그래서 동성 부모와 동일시를 통해서 자기의 역할이 무언지 습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친구 등을 스미싱을 했어요. 너가 저렇게 했지, 집에서. 그쵸? 딸이 본 게 그거거든. 야, 그건 좀 요즘 시대에 좀 심했다. 내가 그렇게 하는데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성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자, 남아는 웨디푸스 컴플렉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세 불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아는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 부모에 대한 소유욕이 커지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기억하세요. 남아 웨디푸스 컴플렉스, 여아는 일렉트라 컴플렉스. 그 다음에 잠복기입니다.
자, 6살이고 이때는 학령기죠. 그쵸? 부지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성에 대한 그게 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학교를 다닐래니까 성에 대한 게 조금 무관심해지면서 잠복을 한다는 거. 성에 대한 게 좀 무관심, 숨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 욕구가 억압돼서 성적 충동이 잠재되는 거죠. 조금 사라지는 시기예요. 대신 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또래 친구를 만들어야 되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친한 친구와의 또래 집단, 동그라미 또래 집단을 형성하는 게 가장 큰 거입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게 줄어들어요. 잠복기. 그다음에 생식기는 2차 성징이 보이는 청소년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연령에 대해서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긴 해요. 그런데 자, 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세 학자들을 나눠놨죠, 표로. 그쵸? 그래서 이 표는 완벽하게 정리한다. must. 이거를 물어보는 게 이제 지금 봤던 4번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자, 맞게 설명한 게 뭐죠? 2번이죠. 학문기. 그 다음에 에릭슨 프로이드로 가니까 자율감, 전조잡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맞춰서 피아제를 설명하면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답까지 틀린 건 여러분들이 한번 고쳐보세요. 답은 2번입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